11월 11일 일기. 오늘은 초하루와 보름이 아니지만 동짓날이라 새벽에 망걸레를 드렸다. 이후 군사들에게 동지죽을 나눠주었다. 우후와 정담수가 찾아왔다가 돌아갔다. 해설. 동짓날은 해가 가장 짧아지는 날로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였다. 조선시대에는 음력 초하루와 보름마다 망걸레를 올렸지만 이날은 특별히 동짓날이라 망걸레를 올렸다. 망걸레 후에는 군사들에게 동지죽을 나눠주었는데 이는 애군을 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우후와 정담수는 방문하여 간단한 보고를 마치고 돌아갔다. 망걸레는 조선시대의 임금을 직접 아련할 수 없는 지방관리나 군사들이 궁궐을 향해 예를 올리는 의식이다. 망걸레를 올리는 날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었다. 즉 음력 1일과 15일에 거행되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11월 11일에 망걸레를 드렸다고 기록된 이유는 이날이 동짓날이었기 때문이다. 동지는 양력 기준으로 12월 22일이며 이때는 특별히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망걸레를 거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11월 12일 말다. 일기. 아침 일찍 대청으로 나가 순천 생리 정승서와 남원에서 폐단을 일으킨 역졸에게 벌을 주었다. 첨지 신호에게 이별주를 대접하였다. 견내량에서 방어선을 넘어가서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한 24명을 붙잡아 곤장을 때렸다. 해설. 이순신은 순천의 하급관리 정승서와 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역졸을 처벌했다. 전란 중 지방 관료들의 탐악이 많았던 만큼 이를 엄격히 다스렸다. 또한 첨지 신호가 떠나는 자리에서 이별주를 대접하였다. 견내량에서 해양 방어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어로 활동을 하던 24명을 체포하여 곤장을 쳤다. 이는 단순한 불법 어업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순신 장군은 동짓날을 맞아 망걸레를 올리고 군사들에게 동지죽을 나누어 주었으며 해상 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체포하고 군사적,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11월 13일 말다. 일기. 바람이 점점 잦아들어 날이 따뜻해졌다. 첨지 신호와 아들회, 이인남, 김숙현이 함께 본영으로 떠났다. 종 한경에게 은진 김정이 집에 다녀오도록 시켰다. 또한 장계를 조정에 올려보냈다. 원수가 방어사의 군관을 시켜 투항한 왜군 14명을 데리고 왔다. 저녁에 율련이 그 누이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내용이 너무 경솔하고 거짓이 많았다. 이 편지를 보고 우습기도 하고 버려야겠다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죽은 후에 버려진 새 아이가 의지할 곳 없이 떠돌게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15일이 아버지의 기일이라 오늘부터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밤에는 달빛이 대낮처럼 밝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뒤척였다. 해설. 이날은 군사적, 행정적 보고가 많았다. 첨지 신호와 그의 아들 이인남, 김숙현이 본영으로 떠났다. 종 한경을 시켜 은진 김정이 집에 다녀오게 했으며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장계는 전황을 보고하는 문서로 조정에서 전쟁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였다. 원수가 방어사의 군관을 시켜 투항한 왜군 14명을 데려왔으며 이는 왜군의 항복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녁에는 율련이 누이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지나치게 경솔하고 거짓이 많아 우스웠다. 그러나 그 편지를 쉽게 버리지 못한 이유는 버려진 새 아이가 의지할 곳 없이 떠돌게 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버지의 기일이 가까워지자 관청 업무를 며칠 쉬기로 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부모의 제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순신 또한 충효를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밤에는 달빛이 대낮처럼 밝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11월 14일 말다. 일기. 아침에 우병사 김응서의 군관이 투항한 왜군 7명을 데리고 왔다. 즉시 남해현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이함이 남해에서 본영으로 왔다. 해설. 우병사 김응서의 군관이 투항한 왜군 7명을 데리고 왔으며 이순신은 이들을 즉시 남해현으로 이송하도록 조치했다. 남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이었으며 투항한 왜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함이 남해에서 본영으로 왔다. 이함은 이순신 휘하의 관리 또는 군관일 가능성이 크다. 이 기록은 전쟁 중에도 체계적인 행정 업무와 전쟁 포로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투항한 왜군을 수용하며 포로 문제를 해결했다. 전시 중에도 군율을 엄격히 세우고 부모의 기일을 챙기는 모습은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투항한 왜군이 점점 늘어가는 모습은 조선 수군이 점차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11월 15일. 일기. 오늘은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마치 봄날 같다.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질서를 잃은 듯하니 정말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아버님의 제삿날이라 밖에 나가지 않고 홀로 앉아 있으니 슬픈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저녁 무렵 타무선이 들어왔다. 순천의 교생이 임금에게 보낸 교서를 바뀌어 가지고 왔다. 또 아들 우리 보낸 편지에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다. 상주에 사는 사촌 누이 아들 윤엽이 누이의 편지를 가지고 본영에 도착했다.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영의정의 편지도 도착했다. 해설. 날씨가 따뜻한 것이 봄날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음양의 균형이 깨진 듯하여 불길함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당시 전란과 국가의 불안정한 상황이 기후의 변화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제삿날을 맞아 관청 업무를 보지 않고 홀로 앉아 슬픔에 잠겼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에서 부모의 기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순신 또한 충효를 중시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저녁에는 타무선 정찰선이 들어와 순천의 교생이 조정으로 올린 교서의 등본을 가지고 왔다. 또한 아들 울의 편지를 받아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니 안심이 되었다. 상주의 사촌 누이가 편지를 보내왔고 그녀의 아들 윤엽이 직접 본영까지 찾아왔다. 편지를 읽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처지를 다시금 실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영의정의 편지도 도착했는데 이는 조정과의 지속적인 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1월 16일. 일기. 날씨가 맑았으나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대청에 앉아 있었다. 우후 여도만호, 회령포만호, 사도첨사, 녹도만호, 금갑도만호, 영등포만호, 어란진만호 그리고 정담수 등이 와서 보고한 후 돌아갔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날씨가 다시 무척 따뜻해졌다. 해설. 이날은 군사적 보고가 이루어진 날이었다. 이순신의 지휘 하에 있는 여러 진의 만호들과 우후 정담수가 방문하여 군사 관련 보고를 했다. 바람이 쌀쌀했다가 저녁 무렵 다시 따뜻해지는 기후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해양 기후와 관련된 자연 현상으로 보인다. 11월 17일. 일기. 날씨가 맑고 따뜻했다. 서리가 마치 눈처럼 쌓였다. 도대체 무슨 징조인지 알 수가 없다. 저녁 나절에는 산들바람이 하루 종일 불었다. 밤 10시쯤 조카 내와 아들 울이 찾아왔다.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다. 해설. 맑고 따뜻한 날씨였음에도 서리가 눈처럼 쌓여있는 현상을 보면서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다. 이는 당시 자연현상을 국가와 전쟁의 운명과 연결시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저녁에는 조카 내와 아들 울이 찾아왔고 가족을 만난 기쁨도 잠시 밤이 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이는 자연재해를 전란과 연관지어 해석하던 당시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11월 18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저녁부터 거센 바람이 불더니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해설. 맑은 날씨였지만 밤이 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지속되었다. 전란 중인 시기의 거센 바람은 바다를 지배하는 수군에게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는 전투와 작전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다. 11월 19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으며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다. 해설. 전날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밤새 지속되었다. 이는 조선 수군의 해상 작전과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상 조건이었으며 이순신이 이를 주의 깊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20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아침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대청으로 나가 있었는데 잠시 후 경상수사 원균이 와서 보고한 후 돌아갔다. 저녁 무렵이 되자 다시 바람이 거세졌고 밤까지 계속되었다. 해설. 맑은 날씨 속에서 아침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었고 대청에서 업무를 보았다. 경상수사 원균이 방문하여 보고한 후 돌아갔다. 이는 당시 조선 수군 내에서 원균과 이순신 사이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저녁 무렵이 되자 다시 바람이 강해졌고 밤까지 계속되었다. 이순신이 기상 변화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람의 강약과 지속 여부가 해상 작전과 수군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11월 21일. 일기. 날씨가 맑았다. 아침에 바람이 잦았다. 조카 뇌가 나갔다. 그리고 이설이 포평계를 가지고 갔다. 종금선, 운현, 이양, 수석, 행보 등도 나갔다. 김교성, 신경왕이 나갔다. 남도포만호, 녹도만호가 나갔다. 해설.
바람이 잦아들었고 조카 뇌가 본영을 떠났다. 또한 이설이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포평계를 가지고 떠났다. 이는 지방 행정과 관련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러 종과 관리들이 출발했으며 남도 포만호와 녹도만호도 떠났다. 11월 22일 일기. 아침에 회령포로 나갔다. 날씨가 무척 따뜻했다. 우후이 정춘과 정담수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다. 활을 5, 6순 쏘았으며 왜군의 옷감 중 무명 10피를 가져갔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회령포로 나가 군사활동을 점검했다. 이곳은 왜군의 침략을 막기 위한 중요한 해군 기지였으며 당시 수군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 우후 이정춘과 정담수가 방문하여 회의를 가졌는데 이는 군사적 상황을 논의하거나 작전을 조율하기 위한 만남으로 보인다. 이순신은 활을 25발 정도를 쏘았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개인적인 훈련일 수도 있고 군사들에게 활쏘기를 독려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왜군의 옷감 중 무명 10피를 가져갔다고 했는데 이는 전쟁 중 노획한 전리품을 실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군은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 중 확보한 물품을 군복 제작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해군 지휘관이 아니라 행정과 군사, 정치적 문제까지 신경 쓰며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또한 전쟁 중에도 기상 변화, 군량 수급, 정치적 동향까지 세심하게 기록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전쟁을 단순한 전투로만 보지 않고 종합적인 전략으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11월 23일 일기. 날씨가 맑고 따뜻했다. 흥양과 순천의 군량미를 받아들였다. 저녁 무렵 이경복이 자신의 소실과 함께 본영으로 들어왔다. 순변사 등이 탄핵을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해설. 이날은 군량미를 확보한 중요한 날이었다. 흥양과 순천에서 군량을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군사 식량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녁 무렵 이경복이 자신의 소실과 함께 본영으로 왔다. 이경복은 무신으로 추정되며 그가 소실을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당시 군사 생활 중에도 일부 장수들은 가족 또는 첩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순변사들이 탄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변사는 전쟁 중 방어를 담당하는 임시직 관리인데 이들이 탄핵을 받았다는 것은 조정 내에서 군사 지휘관들의 책임 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휘관들이 실책을 저지르거나 조정에서 적절한 전쟁 대응을 하지 못해 책임을 묻는 일이 많았다. 11월 25일 흐림.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순변사 이일과 마주 앉아 그에게 많은 말을 하였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때에 자신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배심 좋게 음탕한 여자를 끼고 다니는가? 관사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성 밖 여염집에서 머물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오? 게다가 수군의 각 진영과 포구에 배치된 육군의 병기 준비를 독촉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이치란 말이오? 그러자 순변사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하품하며 기지개를 켜다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대청에 앉아 공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조금 뒤에 우후와 금갑도만호가 찾아왔다. 저녁 무렵까지 피리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갔다. 해설. 이날 이순신은 순변사 이일이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이순신은 이일을 강하게 질책했으며 이에 이일은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이순신이 이일에 대해 평소 가졌던 불만이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방탕하게 행동하는 관리들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저녁에는 피리를 들으며 잠시 여유를 가졌다. 이 기록을 통해 이순신이 전쟁 중에도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으며 국난 속에서 관리들의 부패를 강하게 경계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난중일기 1594년 갑오년 11월 28일 뒷장에 적힌 글. 도망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만한 인재가 없어서 적이 계속 배를 몰고 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도 전쟁을 지휘할 만한 유능한 장수가 없어 나는 지금 군사 장비를 정비하며 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나만 알고 적을 모르면 승패는 반반이고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워봐야 반드시 패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첫 번째, 영남 지역의 해안에는 적이 가득 차 있으며 이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나 지나서 나라의 재정이 바닥나고 군사들도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해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군사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명나라에서 파견된 유정 장군은 군사를 철수시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적들이 많으며 이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호남 지역까지 전쟁의 여파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군량과 군사를 지원받으려 했지만 그곳 역시 전란으로 인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식량이 날마다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를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육로로 적을 막을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고 수군을 이용해 적진을 공격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영남 지역의 우도에 있는 적들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니 굶주린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마도 가을 곡식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선 수군이지만 지금 우리 수군은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적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며 식량을 구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 역시 식량이 부족하고 전염병까지 퍼져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수와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뚜렷한 명령이나 전략이 내려오지 않아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온갖 생각을 해보아도 이 전쟁을 방어하고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수군의 힘은 이미 바닥났고 나 하나 10,000번 죽는다 해도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걱정스럽습니다. 수군의 군량은 연해 여러 고을에 쌓여 있지만 관찰사와 원수가 군관을 보내 창고를 뒤져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먼 바다에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이런 처지에 이르렀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다른 수군을 보내고 어사가 직접 나서서 수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장계를 올립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방법이 옳지 않다면 영남의 순무어사가 명령을 내리는 날이 되면 병사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순변사 이일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적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해 지역의 수군 병사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흩어지고 있고 해당 고을에서 군사들을 독려하더라도 순변사가 적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니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정경딸이 종사관이 되어 군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공문에 따르면 원래 도 내 행정은 관찰사가 주관하고 통제사는 군사 운영을 맡아야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나는 다른 도의 바다에서 전투를 준비하며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들이 내게 검사하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함양 군수가 새로 부임했다고 하니 더욱 난감합니다. 적어도 추수철까지만이라도 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대로 머무르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계를 올립니다. 한편 파총 장홍유가 이달 17일 진영에 도착하여 우리 조선 수군의 위세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내년 봄이 되면 산동과 천진 등지에서 비호선 100여 척을 이끌고 제주도를 경유하여 한산도로 와서 우리와 합류한 뒤 적을 토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명나라 관리들이 조정의 상황을 왜곡하고 숨기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비바람이 부슬부슬 내리는 밤 생각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산천은 전쟁으로 피폐해졌고 물고기와 새들마저 슬피 우는구나. 예전에 제갈량이 중원을 되찾으려 했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지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몇 해 동안 배를 타고 전쟁을 치르며 나름대로 애썼지만 돌아보니 허망할 뿐입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에서 쌓아온 경험도 이제 와서 보니 그저 임금님을 기만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비바람 부슬부슬 내리는 밤 생각이 많아 잠 못 이루고 긴 한숨만 쉬다 보니 눈물만 흐릅니다. 강산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 그대로이고 물고기와 새들도 슬피 울고 있습니다. 나라는 혼란스럽기만 한데 이를 바로잡을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중원을 회복했으며 곽자는 어떻게 나라를 지켰던가? 나라가 태평한 지 200년이 되었고 문물의 화려함은 3000년에 달한다고 하지만 결국 원수를 막을 계책이 부족하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한편 본영의 물품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하얀 접는 푸체 358자루, 특수 제작된 푸체 453자루에서 7월 10일 순변사에게 15자루를 보냈습니다. 기름을 바른 푸체 590자루 중 10자루를 순변사에게 보냈고, 오칠한 푸체 58자루 중 5자루, 일반 푸체 50자루 중 10자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갈모 40개, 손칼 323자루, 육장부 2개, 들기름 먹인 두꺼운 종이 5권, 기름 먹인 종이 5권을 본영으로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수은을 제거한 금 70량을 명나라 장수에게 제공했습니다. 흥양에서 대대로 살던 매마, 대준, 영세, 방죽, 영로라는 종들이 대나무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7월 4일에는 큰 대나무 23개와 중간 크기의 대나무 23개를 옥지가 받아갔습니다. 7월 27일에는 크고 작은 대나무 93개를 옥지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또한 큰 대나무 화살 65개를 만들어 바쳤으며 중간 크기의 대나무 화살 40개와 22개를 9월 5일에 무제가 바쳤습니다. 6월 6일에는 삶은 대나무 신개가 준비되었으며 이는 약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품질이 좋은 대나무 11개와 약간 가벼운 대나무 53개도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대나무 48개 중 30개는 충청도 병사들에게 보내졌으며 큰 대나무 78개는 군관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대나무 44개는 우수사에게 보내졌고 품질이 좋지 않은 대나무 26개도 별도로 분류되었습니다. 본영, 여수에서는 전선 7척 중 새로 만든 배 5척을 정비하였고 이전에 만든 2척 중 1척은 의병들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1척은 개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순천에는 총 10척의 배가 있었으며 그중 3척은 새로 만들었고 1척은 이전에 만든 것이었으며 본영의 배 1척과 방답에서 온 배 5척이 추가되었습니다. 흥양에는 10척의 배가 있었으며 그중 2척은 새로 만든 것이고 2척은 이전에 만든 것이며 본영의 배 1척과 사도의 배 5척이 포함되었습니다. 나간에는 3척의 배가 있었으며 그중 2척은 새로 만든 것이고 1척은 이전에 만든 것이며 본영의 배 1척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양에서는 4척의 배가 있었으며 2척은 새로 만든 것이고 1척은 이전에 만든 것이며 본영의 배 1척이 더해졌습니다. 보성에는 총 8척의 배가 있었으며 2척은 새로 만든 것이고 2척은 이전에 만든 것이며 녹도와 발포에서 각각 2척씩 추가되었습니다. 방답에서는 4척의 배를 새로 만들었고 여도에서는 3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발포에서도 3척을 새로 만들었으며 사도에서는 4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녹도에서도 3척의 배를 새로 만들어 전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도양장 논에서는 벼 20섬 13말 5대를 수확하였으며 추가로 13섬 14말 8대와 콩 1섬 7말을 생산하였습니다. 1594년 1월 21일에는 전쟁에 나갈 수군 21명을 선발하여 보고하였고 8결군 16명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5월 3일 곡간을 조사해보니 군량이 총 349섬 14말 4대가 있었으며 나무를 팔아서 얻은 쌀 80섬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군량이 432섬 14말 4대가 되었으며 최근에 새로 보내온 군량은 65섬 12말 4대였습니다. 명나라 장수 장옥류의 자는 중문이며 호는 수천입니다. 그는 절강성 영파부 출신이며 그의 하인으로는 주중과 구덕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명나라 기패관으로는 장도관, 반준, 주봉이 있었습니다. 주해. 이 기록은 임진왜란 후반부 조선군의 절박한 전황과 이순신 장군의 고뇌를 보여준다.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조선의 재정은 바닥났고 군사들은 전염병과 식량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명나라의 지원군마저 철수하자 조선군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으며 해안을 점령한 일본군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다만 일본군 역시 장기전으로 인해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이 기록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술이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선군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심각한 타격과 군량 및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다. 조정과 명나라로부터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군사 운영에 차질이 생겼고 영남 지역의 방어가 허술하며 순변사 이일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한탄도 기록되어 있다. 특히 수군이 적들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되고 있음에도 지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전투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명나라 측에서는 내년 봄 함대를 보내 적을 토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순신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과거 명장들의 사례를 떠올리며 탄식한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이순신은 군사적 대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병력과 무기, 군량 확보에 힘썼으며 각 지역에서 새롭게 전선을 건조하거나 기존의 배를 개조하여 전투를 준비했다. 대나무를 이용해 화살과 무기를 제작하여 병사들에게 공급하고 곡간을 조사해 군량의 양을 점검하며 식량을 확보했다. 또한 명나라 장수 장옥류 및 그의 군대와 하인들의 정보를 기록하면서 조선과 명나라의 협력을 유지하려 했다. 이는 단순한 전투 수행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까지 철저히 관리했던 이순신의 면모를 보여준다. 결국 이 기록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절망적인 전황 속에서도 끝까지 군사적 대비를 유지하며 전략적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철저한 관리와 지휘력이 조선 수군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였으며 이는 이후 조선이 전쟁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